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가 화요일 새벽 0시부터 2주일간 2단계로 강화됩니다. 호남권은 1.5단계로 격상됩니다. 수능 시험을 불과 10일을 남겨두고 코로나19 확산세를 잡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수도권 식당은 또다시 밤 9시 이후 포장, 배달만 허용되고 유흥시설은 영업이 중단됩니다. 업종별로 강화되는 방역조치 자세히 알아봅니다. 지난 19일 조정 대상 지역에 포함된 경기도 김포 지역의 아파트 거래가 관망세로 돌아섰습니다. 반면에 인근 파주 지역은 매수 문의와 거래 가격이 오르는 등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도중 대선 불복글을 SNS에 올린 뒤 골프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개표 소송은 펜실베니아주 등 곳곳에서 기각돼 이르면 내일이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우주 공간을 놓고 치열한 별들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주 선점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는 이유가 뭔지 세계를 보다에서 짚어봅니다. 1단계로 낮아지고 약 한 달 만에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닷새째 300명을 넘고요. 수능은 불과 열흘 정도가 남은 상황인 만큼 정부가 선제적으로 결단한 겁니다. 당장 카페, 음식점, 결혼식장, 장례식장부터 변화를 체감하게 됩니다. 먼저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달라지는 점을 구자준 기자가 정리합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모레 새벽 0시부터 2주일간 2단계로 격상됩니다. 지난 19일 서울 경기에서 1.5단계가 적용된 지 불과 나흘 만입니다. 광주에 이어 전남 전북도 1.5단계가 적용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30명으로 닷새째 300명대를 기록하자 서둘러 상향에 나선 겁니다. 최근 1주간 수도권의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188.9명으로 평균 200명에 못 미치지만 정부는 선제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대다수 전문가와 방역 현장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여 기준이 충족될 때까지를 기다리지 않고 방역 당국은 지금의 확산세가 지난 2월 대구 신천 지발 유행이나 8월 수도권 유행을 뛰어넘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학교나 직장, 병원 등 전국의 일상적인 공간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량진 임용고시 학원 관련 확진자는 76명으로 늘었고 용인시 키즈카페 집단 감염으로 3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11일 앞으로 다가온 대학 수학능력시험 전에 확산세를 잡겠다는 입장입니다. 2단계가 시행되면 카페 안에서 차를 마실 수 없고 음식점도 밤 9시 이후로는 포장 배달만 가능합니다. 유흥시설은 사실상 영업이 금지되고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인원은 100명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정부는 2단계 격상과 동시에 소비 쿠폰 배포도 잠정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네, 대학가에서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일대 상권에는 이미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안 그래도 비대면 수업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왔는데 자영업자들은 희망이 꺾였다며 긴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남영주 기자가 만났습니다. 신촌에서 4년째 카페를 운영하는 박혜미 씨. 휴일이면 손님으로 가득했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비대면으로 바뀌면서 좀 일단 타격이 크고요. 원래는 이번 학기는 이제 좀 반은 나오고 반은 온라인으로 비대면을 하고 하면서 조금은 희망이 있었는데 하지만 최근 주변 대학에서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이런 기대조차 접어야 하는 처지입니다. 이태원 다음으로는 확 이렇게 타격을 받은 것 같아요. 이렇게 콕 집어서 신촌, 확진자 이렇게 뜨니까 사람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최근 확진자가 늘어난 대학교 정문에는 이렇게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는 현수막이 걸렸는데요. 교내 건물 곳곳이 폐쇄되면서 학생들 발길도 뚝 끊겼습니다.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발생한 전국 대학생 확진자는 모두 71명. 일주일 전보다 확진자가 4배 이상 많아지면서 비대면 수업으로 바꾼 학교도 늘었습니다. 대학가에서 10년 넘게 운영 중인 술집도 학생 손님이 절반 넘게 줄면서 지난 3월부터는 월세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안 오는데 밤늦게까지 손님이 없어. 살아있어야 뭐 집세를 내든 말든 하지. 연말 송년회와 크리스마스 대목도 기대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크리스마스 손님이 좀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번에는 이렇게 손님이 없어갖고요. 뭐 운영도 못하겠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자영업자의 고통은 더 길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네, 한 번쯤은 받아보셨을 텐데요. SNS에 놔두는 가짜 정보가 사람들 심리를 더 뒤흔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몇 명이라더라, 어디서 나왔다더라, 그럴싸하지만 믿을 만한 언론사 정보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지난 18일 대형 병원 내부 공지 형식의 문자가 퍼졌습니다. 인근 대학교에서 확진자 11명이 나왔으니 가정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병원이 시행하는 거리두기 2단계에 협조해달라는 내용입니다. 문자 내용은 모두 가짜입니다. 같은 날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오후 6시 기준 확진자가 412명이라는 글도 돌았습니다. 밤 11시엔 852명까지 늘어났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글들 역시 가짜였습니다. 질병관리청이 당일 집계한 신규 확진자는 343명으로 인터넷이나 SNS에 유포된 인원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시민들의 공포를 자극하는 허위사실 유포를 멈춰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실 무근의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행동은 방역 활동을 저해할 뿐 아니라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게 됩니다. 방역당국의 수사 의뢰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경찰은 최초 작성자는 물론 악의적으로 퍼나른 중간 유포자까지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메신저 프로그램인 텔레그램에서 거래되는 이른바 코로나 명부에 대해서도 수사 중입니다. 식당에 들어갈 때 쓰는 출입명부 형식을 띤 이 문건에는 이름과 전화번호, 거주지와 같은 개인정보 수만 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명부 유출에 가담한 사람들의 신원을 확인해 개인정보 유출 혐의 등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네, 김단비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지금 상황이 매우 심각해 보이는데요. 네, 먼저 오늘 브리핑에서 이런 대목이 등장합니다. 들어보시죠. 열흘 정도 남은 수능을 생각한다면 열심히 입시를 준비한 우리 학생들을 위해 한시라도 빨리 감염 확산을 억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지금 방역당국은 수험생이 대규모로 코로나19에 확진되는 걸 최악의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내 확진자 추이 상어를 한번 살펴보시죠. 네.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 자정까지 이 꺾은 선 그래프가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19일부터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됐는데 네. 이 확산세는 잦아들지 않고요. 오히려 300명대로 올라섭니다. 이 주말 검사 건수가 지난 금요일의 절반 수준이지만 확진자는 여전히 300명대였는데요. 수능을 열흘 정도 앞두고 이 코로나 상황을 통제해야 되는데 네. 현 단계로는 방역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한 걸로 풀이됩니다. 그렇다면 이 거리두기 상향을 얼마나 유지를 해야지 확산세가 잡힐까요? 네, 시계를 지난 한번 8월로 돌려보겠습니다. 8월 말 2단계 수준인 이른바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가 수도권에 적용됐습니다. 네. 1일 평균 330명의 이 웃돌던 확진자 수는 8월 30일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 이후 조금씩 줄어드는 양상을 보입니다. 네. 확진자가 절반 정도로 줄어든 시점이 이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가 열흘 정도 지난 때였거든요. 열흘 정도 지나 이 거리두기 효과를 본다고 가정할 때 지금 2단계로 격상해야 수능 전까지 확산세를 잡을 수 있을 거라 본 겁니다. 자, 지금 수도권이 2단계로 호남권이 1.5단계로 격상이 됩니다. 이 두 단계 차이가 뭘까요? 일단 1.5단계에서는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을 제한했다면 2단계에서는 9시 이후 문을 닫는 가게들이 늘어납니다. 먼저 노래방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합니다.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같은 실내 체육시설도 9시 이후부터는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식당은 9시 이전까지만 안에서 먹을 수 있고요. 이후에는 배달과 포장만 가능합니다. 카페 같은 경우 영업시간과 상관없이 배달과 포장만 가능합니다. 이 카페가 지난번에는 유명 프랜차이즈형 카페만 적용이 됐었잖아요. 네. 이번에도 그런가요? 아닙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차이를 보이는데요. 지난 8월 강화된 조치 때와 가장 큰 차이는 이번에는 프랜차이즈형 카페뿐만 아니라 음료를 주로 파는 모든 카페가 적용 대상입니다. 작은 규모의 카페에서도
배달과 포장, 테이크아웃만 가능합니다. 네. 만약에 최악의 상황이 되면 2.5단계로 다시 상향될 수 있거든요. 그때 어떤 게 달라질까요? 네, 만약에 이 2.5단계로 상향되면 오후 9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던 노래방 등이 아예 문을 닫아야 합니다. 교통시설 이용도 제한을 받는데요. 네. KTX 고속버스는 절반만 탑승하도록 권고하고 있고요. 학원, 독서실도 9시 이후로는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단비 기자였습니다.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벌이라던 진선미 의원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직접 임대주택을 찾았습니다. 역시 임대주택의 장점을 한참 연일거했습니다. 지금의 전세난은 성장통이라고 보는 게 대체적인 정부 관점이지만 글쎄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황규락 기자입니다. 서울 은평구에 매입 임대주택을 찾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 공공임대주택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발전하고 있다며 신축 임대주택의 장점을 부각하고 나섰습니다. 준중형 규모의 방이 3개가 있어서 자녀가 많은 가정도 거주할 수 있고 전용면적 57제곱미터인 이 집은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30만 원. 민간이 건설한 주택을 정부가 매입해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예년 수준을 뛰어넘는 주택 공급이 이루어져 주택시장과 전월세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가 연일 임대차 3법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정책을 강조하고 있지만 여론과는 차이가 큽니다. 윤상원 국토부 1차관은 이틀 전 라디오에 출연해 임대차 3법이 경제가 한 번은 겪어야 할 성장통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의 전세난이 정부 정책의 역효과가 아니고 전세난 극복을 위한 과정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부동산 대책의 초점이 잘못 잡혀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합니다.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전세를 원하는데 이번 대책은 1인 가구가 원하는 또 원룸이나 다가구 빌라 이런 곳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엇박자가 나고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지역까지 오르면서 상승폭이 더 확대돼 6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규락입니다. 네, 집값 폭등세 유독 많이 등장한 단어 풍선효과입니다. 이번엔 김포를 누르니까 곧장 파주가 올랐습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경기 파주시 1,800여 세대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 59제곱미터가 이달 초 2억 원에 팔렸는데 지난 19일 2억 2,500만 원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정부의 조정 대상 지역 발표가 있던 당일에 신고가 거래가 이뤄진 겁니다. 근처 다른 아파트 가격도 한 달 만에 2,700만 원 껑충 뛰었습니다. 이번에 규제로 묶인 김포와 맞닿은 파주는 규제 지정을 피하면서 관심이 쏠린 겁니다. 4억인데 바로 주인이 4억 3천 달라고 그래서 4억 3천을 그냥 썼어. 반면 김포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후 가격이 빠르게 조정되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9일엔 8억 2천만 원에 팔리며 최고 가격을 갈아치운 아파트의 경우 규제 지역 발표 당일엔 7천만 원 낮은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대출이랑 그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좀 더 급매물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겠다는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한 발짝은 물러선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투자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선 겁니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10여 가지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투자 수요가 줄어들면서 거래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정부의 두더지 잡기식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지역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미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초대형 싱크탱크가 출범했습니다. 대부분 친문 의원들입니다. 문재인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려는 거지 친문 세력화는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참여 의원을 공개 모집한 것도 아니고요. 왜 하필 대선을 1년 앞둔 시점에 모였을까? 친문 주자를 띄우려는 건 아닐까? 해석이 분분합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민주당 소속 50여 명의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당내 친문 의원들이 주축이 된 민주주의 4.0 연구원의 출범을 위해서입니다. 위기의 시대에 함께 공부하고 우리 시대가 가야 할 방향을 찾아갑시다.
사단법인 형태의 정책연구원인 민주주의 4.0에는 전해철, 홍영표, 이광재 등 민주당 현역 의원만 56명이 참여했습니다. 2년 전 친문 개파 모임으로 지목돼 해체됐던 부엉이 모임 출신 의원들이 상당수 이름을 올렸습니다. 출범을 이끈 한 친문 의원은 87년 체제를 민주주의 1.0이라고 한다면 김대중 노무현 시대는 민주주의 2.0, 촛불혁명은 민주주의 3.0이라며 그 이후를 준비하기 위해 민주주의 4.0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시작하는 이 항해가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배를 타고 간다는 것, 함께 간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선을 1년여 앞두고 친문 진영이 세력화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여 있어서 그런 지적도 하고 또 그런 해석도 하는 것 같습니다만 전혀 그러지 않고요. 정치적인 어떤 행동을 하거나 정치적인 모임을 할 그런 의도는 전혀 없다. 하지만 당장 민주당 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과거 부엉이 모임 출신들이 모인 만큼 친문 세력화가 우려되는 게 사실이라고 했고, 한 재선 의원은 내년에 뭔가 필요에 나서는 게 아니라면 공개적으로 의원들을 모집했어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연구원을 중심으로 한 친문 세력이 대권의 제3의 인물을 내세울 경우 여권의 차기 대권 구도에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네, 열왕열왕 시작합니다. 이민찬 기자가 나왔고요. 첫 번째 주제는요. 네, 각종 현안이 쏟아지는 가운데 누군가 침묵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네. 자, 지금 동남권 신공항과 관련해서 여야가 오늘 휴일인데도 공방을 이어갔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혹시나 하고 계속 기다렸는데 청와대 입장이 아직도 안 나왔어요. 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서 신공항 관련한 당론이 없다면서 학교 학생회만도 못하다는 비판이 나왔는데요. 국민의힘은 김해 신공항 검증부터 제대로 하자. 대통령 입장은 뭐냐? 이렇게 따져 묻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증이 발표 이후 엿새 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게 2006년부터 나온 얘기예요. 동남권 신공항이. 네. 두 전직 대통령도 공약을 걸었다가 파기하면서 논란이 있었죠. 상황이 같았는데 대응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부의 백지화 발표 이틀 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김해 신공항 확장안 발표 하루 뒤에 입장을 냈습니다. 공약을 지킬 수 없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해 공항을 신공항급으로 확장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결론을 내렸고, 이로 인해 두 전직 대통령은 지지층과 반대층 모두에게 비난을 들었었죠. 예, 모두에게 비난을 들으면서도 저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도 왜 침묵을 하는 걸까요? 문재인 대통령 과거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단순히 김해공항의 확장 기제를 넘어서서 동남권 신공항이 필요합니다. 동남권 신공항 들어서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신공항이 어디에 들었을지 우리 부산 시민들 다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지자체 간의 갈등을 일으켰다. 그런 그동안 정부의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적절한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재 청와대는 정부가 후속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데 가이드라인을 내릴 수는 없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근데요, 좀 다른 게 공수처나 뭐 수사지휘권 같은 논란이 일었을 때는 가이드라인으로 오해할 수 있는 발언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신공항에 대해서는 다르다 이건가요? 그래서 야권에선 불리한 이슈여서 침묵하고 있다. 입장을 밝혀라. 이렇게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침묵이 긴 만큼 현명한 대답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지금 노래가 나오는데요. 조국 전 장관이 동남권 신공항에 대해서 마음을 바꿨다고요? 나는 나의 마음을 바꿨다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가덕도 신공항 찬성으로 생각이 바뀌었다며 SNS에 이 노래를 올렸습니다. 지금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네. 조적조란 말 들어보셨죠? 네, 조적조. 조 전 장관이 과거 SNS에 올린 글이 부메랑처럼 적으로 돌아온다 뭐 이런 뜻이었잖아요. 이번에도 과거 조 전 장관의 SNS 글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8년 전이죠.
19대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조 전 장관은 선거철이 되니 또 토목 공량이 기승을 부린다면서 신공항 10조면 고교 무상교육 10년이 가능하다. 이렇게 SNS에 올렸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조 전 장관이 마음을 바꾼 이유는 뭡니까? 동남권 신공항이 필요하다는 데 국민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봤습니다. 또 8년 전 문제 삼던 고교 무상교육은 네. 이미 시행이 예정돼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상황이 달라졌다. 네. 당연히 야권에서는 또 비판을 하겠죠. 네, 진중권 전 교수가 한마디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SNS는 21세기 정감록이라며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모든 일이 이 안에 예언돼 있다고 비꼬았습니다. 정감록은 조선시대 예언서죠. 김은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의 조국과 현재의 조국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뭐 조국 전 장관의 해명에 대해서는 네. 저희가 코멘트는 하지 않더라도 좀 의아한 게 재판 중에는 보통 좀 조용히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SNS 활동을 하고 있어요. 조 전 장관 오늘 하루에만 9개의 SNS 글을 오늘 올렸습니다. 하루에만요? 네. 공수처 등 민감한 정치 현안에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게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열왕야랑은 과유불급으로 정해봤습니다. 네, 과유불급. 지나치면 부족함만 못하겠죠. 지금까지 열왕야랑이었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한창 골프를 치고 있는데 난데없이 소떼가 몰려온다면 얼마나 놀랄까요? 또 우리 해경이 방역복을 입은 채로 중국인 선원을 구조하기도 했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배유미 기자가 종합합니다. 해양경찰관이 상선에서 들것을 끌어내려 구조정으로 옮깁니다. 들것에 실린 사람은 33살 중국인 선원. 파나마 국적 상선에 타고 있던 이 선원은 기관실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쳤습니다. 제주 차귀도 남서쪽 80km 해상에서 구조 요청이 들어온 건 어젯밤 10시 45분쯤. 코로나19 때문에 방역복까지 입고 출동한 해경대원들은 선원을 무사히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골프장에서 소들이 무리를 지어 돌아다닙니다. 또 온다. 어떻게 온다? 뭐고 이거 또 옵니다. 저기 또 옵니다. 또 와. 저희 쪽으로 또 달려오는 거예요. 때로 달려오니까 약간 겁도 나고. 잔디밭 곳곳에 소 발자국이 남았습니다. 인근 주민이 방목해서 키우는 소들이 도로를 따라 골프장에 들어온 겁니다. 골프장 측은 소떼 출몰이 반복된다며 피해를 호소합니다. 골프장에 들어와가지고 대소변도 하고 밟고 지나가면서 원상복구에 대한 피해액으로 따지면 수천만 원이라고. 골프장 측은 지방자치단체에 거듭 민원을 제기했지만 아직까지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NC백화점과 뉴코 아울렛 등 이랜드 계열 점포 50여 곳 가운데 23곳이 운영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이랜드그룹 사내통신망이 랜섬웨어 공격을 받으면서 이 통신망에 연결된 단말기 결제에도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랜드그룹 측은 오후부터 순차적으로 영업을 재개했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윤입니다. 멋있구만. 너무 떨려요. 이게 설마 임신하고 있을까? 오늘 만약 임신하는 거 알게 되면 오늘부터 제가 애 엄마가 되는 거고. 이게 뭐지? 이게 인신인 것 같아. 근데 이게 확실하게 확 있는 거 아니니까 임신하는 것 같아요. 나 임신했다. 이 방송인 사유리 씨 덕택에 등장한 말이 있죠. 자발적 비혼모. 사유리 씨가 올 초 아이를 갖게 된 순간부터 엄마가 된 시간들을 유튜브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 많이 무서워요, 솔직히. 임신하는 것도 무섭고 안 하는 것도 무섭다. 늘 솔직하게 소신을 밝혀온 씩씩한 사람. 후지타 사유리 씨도 혼자서 아이를 낳고 기르겠다고 결심하기까지 고민하는 순간에는 특별한 연예인이 아니라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입니다. 전 더 강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다 할 수 있는 사람 눈치 안 보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나 봐요, 저. 진짜. 그리고 아빠가 어느 아기를 낳는 거잖아요. 나는 이기적인 거고.
비혼모, 비혼부라는 말이 낯선 건 사실 미혼모, 또 미혼부라는 편견 섞인 말이 더 흔하게 쓰였기 때문일 겁니다. 혼인 후의 자녀, 혼인하지 않고 낳은 아이들을 비정상적으로 보아온 전통적인 시각이 이렇게 법률에도 박혀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사이 비혼 커플에 대한 생각, 또 비혼 출산에 대한 생각도 이렇게나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리 씨를 응원하는 마음 한편에는 앞으로 남은 일들이 뭔지 고민도 떠오릅니다. 사유리 씨가 한국에서 정자 기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회자됐지만 사실 우리나라에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만든 변변한 법률 하나가 없습니다. 엄마 혼자의 결정으로 낳은 아이의 권리는 어떻게 보장할지 다른 나라들이 거친 논쟁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비혼 출산을 덮어놓고 차별과 편견으로 보지 않는 일, 무엇보다 경제활동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사다리를 놓는 일도 이제는 더 미루기 어렵습니다. 사유리 씨의 용기가 우리 사회에 쏘아올린 공이 한 번의 가십이 아니라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기를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를 보도했습니다. 네,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평온해 보이지만 지금 이 순간도 우주에서는 강대국들 주도권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라이벌은 바로 미국과 중국인데요. 두 나라 경쟁은 진짜 우주 전쟁으로 치달을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영화 속 스타워즈가 현실이 되는 건지 세계를 보다 황하람 기자가 분석합니다. 중국의 탐사 차량이 달에 꽂혀 있는 성조기를 무참히 짓밟고 지나갑니다. That is the most horrifying thing I have ever seen. 중국이 미국의 우주 패권을 위협하는 드라마와 비슷한 모습은 현실에서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주 굴기를 내세운 중국은 미국도 밟지 못한 달 뒷면에 무인 탐사선 창어 4호를 착륙시키며 지난해 새 이정표를 썼습니다. 是中华民族为人类探测宇宙奥秘做出的又一 지난해 34번의 우주 비행에 나서고 올해 인공위성 29대를 쏘아올린 중국은 미국보다 더 많은 물량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중국의 공세에 놀란 미국도 맞불을 놨습니다. 우주인을 달에 다시 보내겠다던 계획은 당장 4년이나 앞당겼고 2028년에는 아예 달 기지를 유인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우주군 창설까지 공언했습니다. When it comes to defending America, it is not enough to merely have an American presence in space. We must have American dominance. 대기권 밖 양국의 패권 경쟁 속에 미래 전쟁은 지상전으로 시작하든 해전으로 시작하든 결국 우주전에서 승패가 갈릴 것이라는 군 수뇌부의 전망도 나왔습니다. 지상에서 쏘아올린 탄도미사일로 위성을 요격하거나 위성에서 지상에 있는 적을 공격하는 우주전쟁이 멀지 않았다는 겁니다. 미중 전략전쟁이라는 거는 아마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기술 격차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 이제 지금은 뭐 제가 보기엔 기껏해 한 4, 5년? 미국이 이제 위기의식을 되게 많이 느끼는 거죠. 국제법상 탐사를 자유롭게 할 수는 있어도 어느 한 나라가 주권을 주장할 수 없는 우주공간. 2007년 중국이 미사일로 파괴한 낡은 위성의 파편들은 우주 쓰레기 문제를 가져왔고 위성 파괴 기술은 우주 무기 시험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사이 민간 우주 탐사 기업이 시범적으로 쏘아올린 유인 우주선은 2달여 임무를 마친 뒤 귀환했고 Thank goodness. Like my entire adrenaline, it was just dumped. And I'm not very religious, but I prayed for this one. 민간 우주 여행 시대의 꿈을 품고 지난주 공식 발사에도 성공했습니다. 3, 2, 1, 0. 스페이스X는 내년 우주 여행 상품을 출시하고 하루 5억짜리 화성 여행 상품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학에서 시작된 우주 탐사는 군사에서 상업 용도까지 앞으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내년이면 유리 가가린이 첫 우주 비행에 성공한 지 꼭 70주년이 되는 해. 우주는 강대국들의 전쟁터나 돈벌이 공간이 아닌 미래 세대가 누릴 새로운 터전이라는 점을 잊어선 안 될 것입니다. 세계를 보다 황아람입니다.
투표 사기를 곧 공개하겠다. 세계 정상들과 G20 회의를 하는 와중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글을 또 올렸습니다. 대선에 불복하겠다는 마음은 변하지 않은 거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낸 소송 연달아 기각됐습니다. 이르면 내일 대선에 패배했다는 통보 받을 수밖에 없게 생겼습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의장국인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이 개회사를 하는 동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시선은 화면 아래 한쪽에 고정돼 있습니다. 개회사가 끝날 때쯤 트럼프 대통령의 SNS엔 대규모의 전례 없는 투표 사기를 보여줄 것이란 트윗이 올라왔습니다. 각국 정상과 회의 중에도 부정선거 주장에 열을 올린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재무장관을 회의에 대신 참석시키고 자신은 버지니아주 골프장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주장에도 선거 뒤집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최대 경합주 펜실베이니아주의 개표 결과 인증을 막아달라며 낸 소송은 연방법원에 의해 기각됐습니다. 미시간주에는 개표 감사가 필요하다며 인증 2주 연기를 요청했지만 주정부는 이런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The election has occurred. The vote has been tallied and tabulated very securely, very accurately. 내일 펜실베이니아와 미시간은 개표 결과를 마감하고 승자를 최종 인증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바이든 당선인은 선거인단 과반을 훌쩍 넘기게 돼 대선 승리를 공식 인정받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소송과 재검표를 계속 주장할 것으로 보이지만 대선 불복 전략에는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네, 또 미국에서는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20만 명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이 중 절반이 넘게 증상이 없는 사람한테서 옮았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에게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수 있는 만큼 마스크 쓰는 거 말고는 방도가 없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일까요? FDA가 트럼프 대통령 치료에 썼던 치료제를 긴급 승인하기로 했습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한밤중에도 수백 대의 차량이 길게 줄 서 있습니다. 코로나19 드라이브스루 검사를 받으려는 차량 행렬입니다. 현지 시간 20일 미국에서는 19만 5천 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고 1,800명 넘게 코로나19로 숨졌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고치로 감염은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습니다. 최대 명절 추수감사절을 기점으로 감염이 폭발적으로 늘 수 있다는 우려에 당국은 여행 자제를 요청했지만 주요 공항과 고속도로는 여행객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코로나19 전파의 절반 이상이 무증상 감염 상태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마스크 착용을 당부했습니다. 실제로 피닉스, 투싼 시장 등은 애리조나 주정부 차원의 마스크 의무 착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I join my fellow mayors in asking Governor Doug Ducey to implement a statewide mask requirement. 공화당 주지사가 있는 유타, 아이오와, 노스다코타, 오하이오주도 마스크 의무 착용으로 정책을 변경했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자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리제네론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투약 후 즉각 상태가 좋아졌다, 믿을 수 없는 기분을 느꼈다고 극찬한 그 치료제입니다. 코로나19 완치자 혈액에서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키는 항체만 선별한 약품으로 고위험군 환자에게 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입니다. 포켓몬 고. 내가 있는 공간에서 캐릭터를 잡는 가상현실 게임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요. 이 기술이 산업 현장에서도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 기술을 쥔 세계적인 기업 CEO를 실리콘밸리 윤수민 특파원이 직접 만났습니다. 2016년 가상 캐릭터를 카메라로 현실 공간에 잡는 게임 포켓몬고는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현실과 가상으로 가는 3차원 세계구현 소프트웨어를 만든 회사가 바로 유니티입니다. 세계 주요 게임 절반 이상이 유니티의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습니다. 누구든 응용해 쓸 수 있게 소프트웨어 소스를 개방했기 때문입니다. By far, Unity is the easiest real-time 3D tool to use to prototype and to get simple applications up and running quickly. 최근 유니티는 단순한 게임 제작을 넘어 산업과 엔터테인먼트 분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아우디, 볼보 등 자동차 회사들은 유니티의 프로그램을 활용해 3D 가상현실 속에서 자동차를 설계합니다.
가상인물도 실제 배우처럼 완벽하게 재현해 단편 영화 더 헤러틱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성장을 발판으로 유니티는 지난 9월 뉴욕 증시에 상장했는데 현재 시가총액은 우리 돈 31조 5천억에 달합니다. 유니티는 한국의 시장성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Korea is the perfect market for us to do that. On a per capita basis, Korea is among the most important markets in the world for gaming. And gaming is part of the culture. People understand things at a real-time 3D. 아이돌 그룹 모모랜드가 유니티 기술로 뽀로로와 뮤직비디오를 찍었는데 앞으로 한류 콘텐츠와 접목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 현대중공업 등도 설계의 3D 기술을 활용하는 등 유니티의 한국 진출도 탄력받고 있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유니티 CEO처럼 창업을 꿈꾸는 청년이라면 이번 뉴스는 꼭 보셔야 합니다. 창업이 막힐 때 자금부터 조언까지 단계별로 지원받을 방법이 있는데요. 정부 지원 속에 스타트업을 키우는 청년 CEO를 조현성 기자가 만났습니다. 온라인 의류 사업을 해온 김보미 대표는 사이즈가 안 맞다고 반품을 요구하는 고객과의 분쟁이 항상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 2월 해결책을 찾아 새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양팔을 더 올려주세요. 손 부분을 뒤로 조금 밀어주세요.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으면 애플리케이션과 연결된 인공지능을 통해서 자신의 이런 상세 사이즈를 알 수 있습니다. 서버에 저장된 사이즈를 바탕으로 마음에 드는 의상을 자신의 아바타에 입혀볼 수도 있습니다. 어디 부분이 큰지 작은지를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고요. 올해 가상현실 패션쇼까지 열 정도로 사업을 발전시키는데 정부의 지원 덕이 컸습니다. 지원해주는 금액도 7천만 원이 작지 않고요. 인건비 쪽에서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되고요. 특허를 출원한다든가 홍보비를 쓴다든가 각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건축 설계 디자이너였던 이민홍 대표는 각종 프로젝트에 채택되지 않아 방치된 3D 설계도를 되살렸습니다. 게임이나 웹툰 창작자가 이 설계도를 작품 배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 플랫폼을 만든 겁니다. 다운받으신 분들은 필요한 앵글과 또 필요한 구도에 맞춰서 자유롭게 시점을 변환을 할 수가 있어요. 월 거래 건수가 3천 건이 넘을 정도로 사업이 성장했지만 처음엔 혼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필요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는 유저한테 더 다가가는 방법, 글로벌엔 어떤 대응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많이 멘토링을 받으면서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우수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선발해 7천만 원의 지원금과 맞춤형 멘토링을 제공했습니다. 오프라인 비즈니스를 혁신해서 온라인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거나 새로운 기술들을 융합해서 신사업 분야의 스타트업들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선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올해 14개 팀이 새로 창업했고 126명의 신규 고용, 182억 원의 매출과 투자가 이뤄졌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가을비 한 번에 내복 한 벌이라는 말이 있죠. 오늘 전국 곳곳에 가을비가 지나고 오후부터 날이 부쩍 쌀쌀해졌습니다. 이 밤사이 찬바람은 더욱 심해지면서 내일 아침에는 영하권 추위가 찾아올 텐데요. 내일 아침 서울은 영하 2도, 파주는 영하 6도로 올가을 최저기온을 기록하는 곳이 많겠고요. 오늘보다 기온이 10도 이상 내려갈 것으로 보이는 중부 내륙과 경북 내륙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지기도 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 6도, 광주 10도, 대구는 11도로 낮에도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내륙은 맑겠지만 새벽 한때 강원 북부 동해안에는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초겨울 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진행 초반에 경고음과 함께 지진이 발생했다는 재난경보 음성이 송출됐습니다. 비슷한 시각 일본 이바라키현 앞바다에서 지진이 발생했지만 국내에서는 지진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혼선이 빚어진 점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 말씀드립니다. 뉴스 마칩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